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한사련입니다. 이영훈 교수님의 대한민국 이야기 14번째 시간인데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 문명사의 대전환 식민지 수탈론 비판 토지 수탈설이 만들어진 과정 토지 수탈설도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농지 사흘이나 되는 대량의 토지가 수탈당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로부터도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점을 1923년에 신채호 선생이 조선혁명선언에서 확인합니다. 이 선언문은 다음과 같이 일제의 수탈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도 일본이 우리 국호를 없이하며 우리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 생존적 필요 조건을 다 박탈하였다. 경제의 생명인 산림, 천택, 철도, 광산, 어장, 내지 소공업, 원료까지 다 빼앗아 일제의 생산 기능을 칼로 베이며 도기로 끊고 토지세, 가옥세, 인구세, 가축세, 배기세, 지방세, 주초세, 비료세, 종자세, 영업세, 청결세, 소득세, 기타 각종 잡세가 날로 증가하여 혈액은 있는 대로 다 빨아가고 신채호 선생이 강도 일본의 각종 수탈을 비난하는 어조는 신랄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탈의 종목 가운데 쌀의 수탈은 물론 토지 수탈도 보이지 않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이 끝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지요. 실제로 농지 사할이나 수탈당했다면 신채호 선생이 그에 대해 침묵했을 리가 없지요. 선생이 열거하고 있는 수탈의 목록은 새로운 국가 권력으로 들어온 일제가 공유 자원을 개발하거나 각종 세금을 부과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죄다 공권력에 의한 공적 통치행위 영역입니다. 선생의 주장이 과연 옳은지는 별도의 논쟁거리입니다. 어쨌든 타인의 재산을 대가도 치르지 않고 빼앗는 그러한 수탈은 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제가 조선인이 토지를 대량 수탈했다는 신화가 최초로 학문 논술의 형태로 제시된 것은 1955년 일본 도쿄대학에 유학 중이던 이재무에 의해서입니다. 이재무는 토지 조사 사업 당시 총독부가 농민들로 하여금 토지 농지를 신고하여 조사 방식이 사실은 수탈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농민들은 소유권 관념이 희박하였고 신고라는 까다로운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았다. 총독부는 이러한 농민들에게 기한부 신고를 강요하여 대량의 무신고지가 발생하도록 유도하였다. 연후에 그 토지를 국유지로 몰수하여 일본 이민과 동척 회사 등에 유리하게 불하하였다. 그랬던 주장을 펼치면서 이재무가 무슨 실증적 증거를 내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렇다는 개인적인 신념에 근거한 일방적인 추론이었지요. 이재무의 개인적 신념은 오늘날의 연구 수준에서 보면 허허롭기 짝이 없습니다.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토지를 가리켜 사람의 목숨줄이라 하였습니다. 소유권 관념이 희박하였다니요. 천만의 말씀이죠. 또 조선시대의 우리 조상들은 500년간 3년에 한 번씩 국가의 호적을 신고해야 했습니다. 신고 절차에 익숙지 않았다는 그것도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토지 수탈설이 교과서에 최초로 실리는 것은 1962년 역사교육연구회라는 단체가 만든 중등국사 교과서였습니다. 이 교과서는 일제가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를 수탈한 결과 일본인이 토지가 전국의 거의 절반이나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역시 무슨 근거가 제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뒤이어 1967년 민영구가 쓴 교과서에 전국 국토의 40%가 수탈당했다는 기술이 나옵니다만 그 역시 무슨 근거가 있는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의 교과서는 검인정 제도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쓴 여러 교과서가 있었는데 모든 교과서가 다 그렇게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부터
교과서가 국정제도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이상 민영구가 만들어낸 40% 수탈설이 정설로 교과서에 실려왔습니다. 앞서 말한 신양 수탈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60년대까지 교과서에는 그러한 기술이 없었습니다. 국정교과서로 바뀐 뒤부터 일제가 신양의 절반을 실어 날랐다는 식의 난폭한 서술이 등장하지요. 국정으로 바뀐 교과서의 서술이 거칠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장에서 비판한 바입니다만 당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민족이 이름으로 단행한 유신의 시대였습니다. 민족주의가 더없이 강세를 떨치던 시기였지요. 역사가들은 이 같은 시대적 추세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가는 잊지도 않았던 사실을 만들어냄으로써 정치가와 대중의 민족주의적 욕망에 부응하였지요. 교과서의 서술이 난폭해진 것은 이 같은 시대적 배경이었었습니다. 교과서와 별도로 일제의 토지 수탈에 관한 학술연구서가 나온 것은 1982년의 일이었습니다. 이해에 신용하 교수가 출간한 조선토지조사사업연구는 뒤늦게나마 일제의 토지 수탈을 입증한 연구라고 크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학원생이던 저도 그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뒤 제 나름대로 한국의 토지 제조사를 연구하면서 저는 신 교수의 위책이 진지한 실증의 산물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배 교수에 대한 무례한 언사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대중의 역사인식에 관한 매우 공적인 문제라 어쩔 수 없군요. 이재무와 달리 신 교수는 일제의 국유지 수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제가 민유지를 국유지로 수탈하고자 광분했던 모습을 신 교수는 한 손에는 피스톨을 다른 손에는 측량기를 들고 라고 매우 선전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 증거로서 신 교수는 일제가 수탈했던 국유지 여러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두는 1918년에 출간된 토지 조사 사업의 보고서에 소개된 분쟁 사건을 신 교수가 편리한 대로 각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컨대 경남 김해의 어떤 땅을 두고 경남 도장관은 국유지임을, 민간인 누구는 민유임을 주장하는 분쟁에 대해 보고서는 각각의 주장은 이렇다 저렇다는 식으로 중립적으로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신 교수는 분쟁의 결과는 보나마나 뻔한 것이라 하여 모조리 국유지로 판결이 난 것처럼 바꾸어 썼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제대로 된 실증이라고 할 수 없지요. 신용하 교수가 위책을 출간한 그해 경남 김해 군청에서 토지조사 사업 당시에 작성된 문서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이용한 논문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85년부터입니다. 저도 그 과정에서 학못을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총독부는 국유지를 둘러싼 분쟁의 심사에서 공정하였으며 나아가 기존의 그 국유지라도 민간의 근거가 어느 정도 총독되진 않았지만 민유지로 바뀌어 판정하는 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분쟁을 거쳐 남은 국유지는 전국의 총 484만 정보의 토지 가운데 12.7만 정보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마저 대부분 1924년까지 일본 이민이 아니라 조선인 연고 수장농에게 유일한 조건으로 불화해버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